저는 베트남 경제학 교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1년간 머물며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 디지털과 청결이 공존하는 도시, 계절이 주는 삶의 리듬,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지금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선생님,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요? 학생들이 묻습니다. 좋은 나라가 아니라 특별한 나라야.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나라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베트남에도 적용해서 우리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베트남도 요즘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호찌민, 하노이 같은 도시는 고층 빌딩과 스타벅스, KFC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가득해요.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살고 있어. 맞습니다. 베트남도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린 아직도 멀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구나. 한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무섭게 달리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 베트남은 전쟁 후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성장의 희열을 한국은 수십 년 전 훨씬 더 깊이 있게 쌓아온 것입니다. 도시의 질서, 기술의 내공, 국민의 태도까지. 그 모든 게 선진국 흉내가 아닌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언젠가 베트남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지금부터 한 베트남 경제학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9가지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한국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충격받은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이었죠.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니.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시스템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구나. 이게 제 첫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나라였어요. 행정 절차는 투명했고 기업 환경은 효율적이었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계획경제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계획경제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는 사회.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신호등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는 그냥 문신 같은 존재죠. 사람들이 알아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피해서 건너야 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멈춰요.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운전자들은 정말로 신호를 지키더군요. 기사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택시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규칙을 지키는 게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진정한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 절차를 밟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했던 정보가 정확하게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고
직원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나라네요. 제가 감탄하자 프런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음 며칠 동안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였어요. 두 번째 충격받은 것은 한국의 디지털 행정과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틀째 은행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은행 가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각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직원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의 클릭으로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온라인 뱅킹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세금, 의료보험, 각종 민원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니.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교수님, 이거 보세요. 한국인 동료가 핸드폰을 보여주더군요. 정부 앱 하나로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가능해요. 실제로 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서류 발급, 세금 조회, 심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까지.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첫날 밤 산책을 나갔는데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더군요. 베트남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죠? 제가 물어보니까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캔. 모든 쓰레기를 정해진 방식대로 분리 배출해야 해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까지 있었어요.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고 쓰레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죠. 이게 다 요금으로 나가나요? 네, 배출량만큼 요금을 내는 시스템이에요. 청결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 먼저 배려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버리더군요.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문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한국만의 도시 문화였어요. 세 번째 충격받은 것은 계절의 변화였습니다. 베트남은 1년 내내 비슷한 기후를 가져요. 더운 날씨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감각조차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계절이 사람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3월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군요. 교수님, 벚꽃 보러 가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꽃 보는 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여의도 벚꽃길을 걸어보니 알겠더군요. 사람들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겨울을 견뎌낸 후 맞는 봄의 기쁨. 이게 바로 계절이 주는 선물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또 다른 한국을 봤어요.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 되고 밤늦게까지 거리가 활기차더군요. 치킨집, 편의점 앞에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 더위를 이기는 한국만의 방식이었죠. 여름엔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한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땀 흘리며 달리고 시원한 걸 마시면서 더위를 즐기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차분해지더군요. 독서실, 카페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았어요. 가을은 성찰의 계절이에요. 대학 선배가 말씀하시더군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겨울에는 또 다른 한국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군요. 찜질방, 온천 같은 곳도 북적였어요. 겨울엔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이웃이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죠. 베트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계절의 변화가 삶의 균형을 주고
사람을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만든다는 것. 한국에 와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봄에는 새로움을 기대하고, 여름에는 땀 흘리며 달리고, 가을에는 생각에 잠기고, 겨울에는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이런 리듬이 한국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네 번째 충격받은 것은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마다 복지를 가르쳐요. 북유럽 모델, 독일 모델, 다양한 복지 제도를 이론으로 설명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복지는 책 속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아이돌봄 센터였어요. 대학 근처에 있는 센터를 견학했는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전문 보육교사들,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이게 정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센터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국가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거예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경로당에 들러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도 치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더군요.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젊은 친구가 어디서 왔다고 했지? 장애인 지원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점자 안내판, 수화 통역사까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약자를 끝까지 품어주는 나라예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죠. 베트남에서는 복지가 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었어요.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더군요. 복잡한 서류도 없고 본인 부담금도 합리적이었어요.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복지는 단지 제도가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진심으로 돌보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복지국가구나 싶었어요. 다섯 번째 충격받은 것은 한국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베트남도 쌀국수, 반미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저 역시 우리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식사가 김치찌개였는데 첫 숟가락을 떠놓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맵고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더군요. 베트남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김치는 우리 음식의 기본이에요. 식당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발효 음식이라 몸에도 좋고 계절마다 다른 맛이 나죠.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도 놀랐습니다. 이게 콩으로 만든 거예요? 구수하고 진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었죠. 불고기를 먹을 때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할 수 있다니. 그리고 상추에 싸먹는 문화도 신기했습니다. 야채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요. 함께 식사하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거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찌개들도 놀라웠어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전, 겨울에는 김치찌개. 음식이 계절과 함께 변하고 있었어요. 음식이 단지 맛이 아니라 문화이자 정체성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에도 예의가 있고 함께 먹는 밥엔 따뜻한 정이 흐르더군요.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정을 쌓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술을 따라주고 안주를 나누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 이건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담긴 것이었죠.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식당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요리하는 사람도 기뻐요. 베트남 음식도 훌륭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이자 소통의 수단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섯 번째 충격받은 것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가장 놀란 건 국민들이 국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세금을 내고 규칙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베트남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세무서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세금 신고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세금 내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 제가 놀라니까 옆에 있던 시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라를 위해 쓰인 걸 믿으니까요.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는 국민이 늘 국가를 경계해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코로나19 때 더욱 놀랐어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하니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더군요.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믿어요. 대학 동료가 말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투표율이 높고 결과를 인정하는 문화가 있더군요.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민주주의 룰을 존중했어요. 선거는 국민의 축제예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요. 경찰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어요. 베트남에서는 경찰을 보면 긴장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하더군요. 길 잃었는데 도와주세요. 관광객이 경찰관에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 경찰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공무원들의 태도도 놀라웠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친절하더군요.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거니까요.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친절해야죠. 국민과 국가가 서로 믿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게 진정한 사회 발전의 바탕이란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신뢰가 바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일곱 번째 충격받은 것은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언론, 유튜브, 방송. 한국은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이 공존하는 사회였어요.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각 방송사마다 다른 관점으로 같은 사건을 보도하더군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놀라니까 한국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언론의 자유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시청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모든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수 언론도 있고 진보 언론도 있고 중도 언론도 있더군요. 각각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영상,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채널, 심지어 대통령을 패러디하는 콘텐츠까지 모든 게 자유롭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런 영상 올려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하니까 유튜버가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물론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요. 교수로서 가장 놀란 점은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 당당하게 허용된다는 것이었어요. 대학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더군요. 교수님,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학생이 제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교실 풍경이었어요. 시위 현장도 봤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질서만 유지할 뿐 억압하지 않더군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옆에 있던 시민이 말했습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표현할 권리는 있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했어요.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욕설이나 허위 정보만 아니면 뭐든 쓸 수 있어요. 커뮤니티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니까요. 자유 없이 발전은 없습니다. 한국은 그 자유를 지켜낸 나라였어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사회. 이게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구나 싶었습니다. 8번째 충격받은 것은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인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이 없더군요. 대신 카메라와 센서들이 제가 고른 상품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신기해하니까 옆에 있던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가능한 거예요. 편리하죠?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였어요. 맥도날드, 롯데리아에서 주문할 때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할 수 있더군요. 언어가 서툰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더 편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키오스크 옆에는 항상 직원이 있어서 어려워하는 고객을 도와주더군요. 할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 기술과 인간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분석하고 로봇이 약을 배송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료는 여전히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시더군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환자를 치료하는 건 결국 사람이죠. AI 상담도 신기했어요. 은행에서 간단한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복잡한 상담은 직원이 맡더군요.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서비스였어요. 고객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직원과 연결해 드릴게요. AI가 말하면서 실제 직원이 나타나더군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 개찰구, 스크린도어, 실시간 도착 정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지만 영무원들이 여전히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택시도 놀라웠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쉽게 호출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가지만 기사님과의 대화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변하지 않아요.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기술의 목적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임을 한국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이게 바로 진정한 발전된 나라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9번째, 마지막으로 충격받은 것은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택시기사님이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왜 편의점 직원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걸까요? 베트남에서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서류를 처리하러 갔는데 직원이 차 한 잔 권하시더군요. 추운데 따뜻한 차 드세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었죠. 동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주 가다 보니까 사장님이 서비스를 더 주시더군요. 교수님, 이것도 드세요. 돈을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대학에서도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인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더군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스승을 대하는 예의와 정이 있었어요. 교수님, 감기 조심하세요. 학생이 문자를 보내주더군요. 성적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제가 외국인이라고 더 챙겨주더군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게 단순한 사교성이 아니라 진짜 정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놀랐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이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제가 깨달은 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거죠. 비즈니스에도 일상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도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받은 9번째,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프나 수치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질서, 배려, 정직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성.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더는 이론이 아닌 확신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베트남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장 소중한 배움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한 명의 교수가 한국에서 받은 9가지 충격.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 디지털과 청결이 공존하는 도시, 계절이 주는 삶의 리듬,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 음식을 통한 문화와 정체성,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 자유로운 표현이 만든 다양성,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베트남 교수의 솔직한 고백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순간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